일단 수학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문제만 풀어도 문제가 길이가 뭐 3, 4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수학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숫자들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 끝에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쓰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을 때 풀이 과정을 쓰고라고 써 있으니까 진짜 한글로 풀이 과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지난해부터 문해력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이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영어와 수학에서도 관건이 된다고 강조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간된 초등 국영수 문해력의 저자인 권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권태용 소장님과 같이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저자로 초등 국영수 문해력을 같이 썼습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네. 배우시잖아요.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북부 감사합니다. 전문가분을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장점인가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영어랑 수학이라서 좀 시너지 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거의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또 계시죠. 그쵸. 어떠세요? 일하고 이제 생활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 있는 건 힘들죠. 있는데 네. 사실 우문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질문 먼저 하고 네네. 진지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랑 영어 중에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어가 중요한데 영어가 사실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수학이.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정말 같은데 양보하시는 느낌인데. 근데 인생을 길게 보면 영어가 사실 중요하다. 네, 영어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주 소장님은? 저는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입시와 관련돼서는 수학이 뭐 절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학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수학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영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평생 저한테는 약간 컴플렉스거든요. 영어가. 그런 분들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네네. 초등 국영수 문해력. 네네. 문해력 책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화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식상한 느낌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교육서, 문해력과 관련된 자녀교육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엄마는 문해력이 느는데 정작 아이들은 변하는 게 없다. 엄마만 공부하고 있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천,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네. 아이한테 실천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을 토로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실천을 하는 방향의 그렇죠. 문해력 책이 많이 없었다. 문해력이 중요하다. 많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해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그렇죠.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그 갈증은 많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흔히 문해력하면 국어랑 연동이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와 수학에서의 문해력을 강조하시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질문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안 읽어요. 이제 쉬운 예가 인 것은 아닌 것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것도 이제 대충 맞아요. 보고 네 그리고 사실 뭐 단편적인 게 대표적인 게 수능만 해도 문제와 이 제시문 자체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예.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문제 푸는 이제 그런 학습이 들어가면서는 네.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이제 거기서 발목이 좀 잡히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조금 어려워진다. 아이들이 안 읽는 걸까요?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어른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는 그냥 똑바로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애가 틀려서 오면 왜 틀렸어? 그러니까 인 것은과 아닌 것은을 이제 헷갈려서 틀렸다라고 하면 혼만 내시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죠. 그 습관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고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문제가 길어지거나 이제 제시문이 좀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습관이
그대로 가서 예.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더 심해지겠죠. 네. 네, 수학은 이제 영어도 물론 단어 같은 걸 모르면 이제 쭉 이어갈 수가 없지만 수학도 스포자가 생겨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적 기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그리고 초등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네. 문제가 길어진 문장제 문제가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면서부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왜 애들이 제대로 책을 읽는데 그런 긴 수학 문제는 싫어하고 못하고 이러는 걸까?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 예시를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일단 수학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문제만 풀어도 문제가 길이가 뭐 3-4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수학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숫자들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 끝에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쓰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을 때 어떤 아이들 제가 실제로 본 거거든요. 풀이 과정을 쓰고라고 써 있으니까 진짜 한글로 풀이 과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거의 정확한 문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왜 틀릴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네, 되지?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거는 제가 단적으로 쉬운 예를 말씀드린 예. 거지만 이런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그것도 적응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돼서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이러면 점점 더 그렇죠. 그러겠죠. 네. 저희 아이를 보니까 만약에 4줄이나 5줄 되면 끝에 한두 줄만 보고 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죠. 네, 위에 것까지 다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도할 때도 끝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끝에가 네네네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수학 문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군더더기가 없어서 저는 수학 문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 체감 되세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네, 영어나 뭐 국어는 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제 뭐 이렇게 기존 긴 글들이 앞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수학은 요즘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다 힌트고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어요. 조건. 네네. 그래서 실제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에서 한 줄도 빼먹지 않고 아이가 잘 캐치를 해서 그걸 문제의 답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훈련이 안 됐다거나 아이들이 이제 훈련이 안 됐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걸 알려주는 어른들도 별로 없고. 저도 보니까 그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맞히는 네네네. 친구들 보면 네. 그 주어진 조건 해석을 맞아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면 나중에 네. 킬러 문제를 놓칠 수 있는 그렇죠. 위험이 그럴 있는 수 거죠. 있죠.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초등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드리게 된 계기가 고3 영어를 틀려요, 아이들이. 그러면 도대체 왜 틀렸을까 이제 분석을 왜 하다 틀렸을까? 보면 특히나 이제 뭐 킬러 문제 방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어도 킬러 문제가 이제 빈칸 추론이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못 했을까? 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근데 기계적 해석을 또 곧잘 해요. 근데 기계적 해석을 하는데 이 지문의 주제가 뭘까? 약간 국어 수업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럼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고 제가 이제 어. 그런 아이들은 아예 한글 해석본을 이렇게 줘봐요. 그래서 한글 해석본을 주고 이건 사실 국어는 되게 길지만 영어는 짧잖아요. 그걸 주고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직역은 하는데 네. 그걸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못 찾고 그렇죠. 바로바로 한글로 바꿔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모여서 이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내용인지를 다시 말하면 문해, 독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답답한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뭐가 문제일까를 보면 결국에는 정말 문해력의 문제인 거고 네. 그 문해력의 문제 중에서 제일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의 문제인데 국어 어휘가 안 되는 아이들은 영어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영단어잖아요. 영단어. 영단어가 품고 있는 한글 어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향, 지향, 뭐 추상적인, 뭐 피상적인 이게 한글 뜻을 모르는데 그거를 영어로 공부를 하고 억지로 외워요. 심지어는. 그래서 얘기하면 또 단어 그 테스트는 통과를 해요. 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보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발점이 네. 기본적인 국어 문해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영어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뭐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테스트도 통과하고 네. 뭐가 이렇게 교재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 셀 수 없는 구멍들이 숭숭숭 뚫리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표시가 나는 게 티가 나는 게 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해력이라든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책에서도 강조하셨는데 학습 자존감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신기한 건 사실 수능을 보는 그 수험생들 고3들 아이들조차도 수능 영어 지문을 100%다 해석을 해서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제자를 가지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건 영어를 되게 조금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가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살다가 온 아이였고 한 아이는 토종 국내파인데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국어를 되게 잘해요. 수능 영어에서 빈칸 추론 중에서 가장 또 그 오답률이 높았던 그 문제들을 두 학생한테 좀 풀려봤어요. 그리고 결과를 놓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좀 잘하던 아이 5문제를 줬는데 네.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는 1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4문제를 맞췄어요. 오히려 국어를 계속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 영어는 조금 덜 하지만 국어를 잘하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너 해석이 어느 정도 됐니? 라고 하니까 절반 정도 됐대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춰? 예. 라고 물어보니까 글의 흐름이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주제로 뭐 얘기를 하는지 아는군요. 네, 캐치를. 그렇게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수능 1문제 틀린 학생으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히면 영어가 싫어지죠, 점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국어 문제, 이게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예. 영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게 솔루션이 또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공부 시간만 늘리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결을 영어 하는 하나만 건데. 더 외워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학습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네네. 상황이고 선생님께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학습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저는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인 것 수업이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때야 뭐 교과서 같은 경우를 보셔도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해보게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개념을 깨닫게끔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는 교과서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교과서 페이지의 그 분량이 글밥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 용어라던가 아니면 수학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선생님 설명조차도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 고학년 때 수포자가 1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로 수포자가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공식적인 통계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많이 알고 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한 반에 60%가 수포자다 이런 60%.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일반고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나 저는 그거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70~80%까지 될 수 네, 있다. 네, 네. 근데 그 원인 자체가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책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 기호들, 수학적 기호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속도도 점점 빨라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던 그 시수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서 아이들이 한순간 그걸 놓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보충을 해주고 이러지 못하면 그냥 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어 문해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수학 용어로 쓰여 있는 수학적 개념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이제 학년에 올라간 경우들은 그런 것들이 아이들 발목을 계속 잡죠. 문해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관건은 그러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일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독서를 네. 생각을 하잖아요. 독서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독서를 하면 문해력이 높아지는 거는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뭐 독서에서 출발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는 게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는데 왜 독해력이 문해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그 부분은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가 제대로 책을 읽지 않는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게 파악이 안 되죠.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책을 보고 있고 이게 뭔가를 넘기고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단어 위주로 뭐 띄엄띄엄 읽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집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많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뭐 어쨌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질문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책도 책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글밥들을 읽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라라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들어가다 보면 대체 뭘 읽었나 싶은.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 수능에서도 국어 보면 엄청 길잖아요. 길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뭘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읽으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고 이제 제일 중요한 그거죠. 읽어도 어휘.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어휘나 어떤 뭐 네. 개념이나 네. 어떤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 다듬고 내 걸 만들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 그냥 스킵을 해버려요 아이들은 귀찮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쭉 읽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해력이 늘지 않는 이유고 요즘엔 책 읽는 친구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책이라도 잡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관련해서요. 그 질문력을 지금 강조를 네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질문력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 질문을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코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궁극적인 거는 아이 스스로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고 네.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마중물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좋죠. 엄마, 아빠, 네. 부모님이 네.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살리는 질문 좀 하셔라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얘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하나 뭐 조그만 건 하나 읽었어요. 뭐 길지 않은 책을 하나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철수가 뭐 그런 약국에 가서 뭘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네.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답이 있진 않지만 책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 하나 좀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초점은 뭐냐면 너무 지엽적인 거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책의 그 글에 그러니까 중심되는 내용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은 소장님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쵸. 처음엔 좀 같이 읽어주시는 게 소장님 필요해요. 이거 장르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를 말씀드린 좀 저학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이 저학년이요? 부분은 네. 네, 아이 스스로가 읽기 독립이 안 된 아이들 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읽어주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같이 읽어주다가 네네네. 옆에서 그렇죠. 읽어주다가 네. 이제 읽어줘도 아이가 이제 귀는 열려 있지만 사실은 정말 제대로 듣고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읽어는 주고 있는데 얘가 끄덕끄덕은 하는데 정말 이해하는지 물어보니까 되게 싫어한다고 이제 얘기를 네네. 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스트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죠. 메인 아이디어와 항상 아이가 벗어나지 않게끔 적은 분량으로 그런 부분에 질문부터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정도의 어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알아요. 창피하게 막 이렇게 나와요. 뭔데? 아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럼 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야. 대기자 TV